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의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시간, 연불리의 초기 발동하는 시장의 키워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자, 고세 선택 염승한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좀 시작해 보기 전에 이제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양시장이 하락세를 보여오고 있지만요. 지난주까지 코스피는 2,600선을 좀 노려볼 정도로 랠리를 이어갔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4월 시장에서 좀 주목하셨던 부분은 어디에 좀 방점을 두셨을까요? 일단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좀 코스닥이 이제 그 월 초엔 되게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900도 넘고 물론 이제 그 뒤로 또 코스피도 2,500을 넘을 그쵸. 정도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사실 좀 이제 약간 좀 리스크가 있었던 건 이제 너무 힘없이 달려간 거예요. 이제 코스닥이 사실 3개월 거의 4개월째 랠리를 보였는데 네. 이게 지수 상승률은 거의 33%나 올랐기 때문에 좀 사실 좀 과열권이었고 또 그게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너무 또 신용 매매가 많았습니다. 개인이 네. 한 6.8조를 샀거든요. 그 지금 올해 연초부터 4월까지. 근데 그중에 3분의 1이 신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수급적인 부담까지 좀 겹친 상황에서 어쨌든 4월 후반으로 갈수록 네. 좀 증시가 좀 많이 변동성이 커지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건 4월 초반에 좀 사실 실자리에서 좀 쉬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좀 너무나 좀 달려갔던 게 그 4월 후반부에 좀 약간 급락장으로 좀 이게 전환이 됐던 좀 배경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네. 4월 초에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슈들은 있었지만 4월 말로 갈수록 또 약간 이제 그 외적인 변수,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불거지고 또 환율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4월 말은 좀 아쉽게 좀 증시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초 특히 코스닥에 좀 과열권이 조금 나타났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고 또한 신용 매매가 좀 늘어났던 점도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자, 이름에 따라 4월 말이 되어서 조금은 급락장을 연출하지 않았나 이런 좀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4월 시장 좀 이렇게 흘러갔던 게 이 최대 관심사, 핵심 화두가 바로 2차 전지 폭주인데요. 네. 또 지난 시간 이사님께서 살펴주신 반도체도 좀 핵심 화두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주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 수출 회복을 계기로 해서요 주가 상승 기대감이 좀 확산되는데 반도체주 이 2분기의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1분기에 반도체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았는데 이제 3분기부터 좀 개선되겠지 하는 이제 기대감하고 또 4월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그때 네. 이제 감산하겠다 네, 네. 언급을 처음으로 했죠 사실상. 그쵸. 그래서 그게 호재가 돼서 좋은 분위기 뭐 중소형까지 이어졌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게 제조업 경기가 아직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리오프닝에서 서비스 업종은 좋은데 아직 뭐 IT 기기라든가 이런 이제 제조업에 관련된 수요가 늘질 않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재고를 떨어내는데 시간이 뭐 한두 달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아직 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지금 다른 건 다 이제 조건이 갖춰졌어요. 네. 뭐 감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인상 이슈도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은 이제 좋은 쪽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마지막 포인트가 결국엔 누군가 반도체를 사야 되거든요. 그쵸.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구매자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오르다가 네. 약간 이제 실망 매물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결국 이게 너무 실망할 건 아닌 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저는 이제 중국의 재고가 줄면은 다시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5, 6월 좀 지나면 또 네. 중국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그림은 변동은 없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좀 수요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약간 쉬어갈 수는 있다. 네. 그러나 역시 쉬어갈 때 좀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의견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감산 발표 이후에 반도체 주들이 좀 상승세 이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은 중국 수요가 좀 늘지 않으면서 좀 영향을 받아서 이 주가도 하락세 보이지만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5월 증시 반도체 업황의 이 턴 어라운드 기대감과 또 FOMC 영향으로 등락이 좀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증시의 변동성이 예고되는 만큼 보다 집중해야 되는 시장의 화두가 무엇인지 염수장 이사님과 본격적으로 5월 투자 전략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혼란한 중국 소비주입니다. 자, 이제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 회복 속도가 조금 붙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대만 관련 발언을 한 이후에요. 한중 갈등 기류가
이슈가 조금 포착이 됐습니다. 과연 이 중국향 국내 소비주들은 어떤 모습을 좀 보이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게 정치와 경제가 좀 따로 분리됐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사실 그렇진 그게 않잖아요. 좋다죠. 우리 아마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사드 배치하고 그때 당시 이제 한알령이 실제로 내려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좀 받게 됐고 중국 소비주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우양하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네. 나왔는데 이게 사실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5월에 단체 관광 풀어줄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증권가에서도 사실 기대를 많이 했고 올해는 이제 중국이 복귀하고 중국 사람들이 정말 몇 년 만에 한국에 대규모로 오겠다 이 기대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완전히 기대가 꺾여버렸죠. 그리고 중국 뭐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중국도 굉장히 좀 이게 갈등 네네. 이게 좀 깊어지다 보니까 어.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중국이 실제로 지금 한알령을 또 내리면 어떡할까? 그렇죠. 이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건 제가 알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네.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팔자. 예, 그죠. 지금 기대보다는 맞아요.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나중에 좀 확인하고 사겠다라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네네. 주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 열리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이 좀 끝날 때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살펴주셨는데 이 중국은 아무래도 세계 최대 관광객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이 해외 단체 여행 허용 국가를 발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한국이 조금 배제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향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었잖아요.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근데 우리는 또 어떤 좀 문제점을 좀 돌파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인들이 뭐 혼자 올 수는 있는데 지금도 보면 입국자는 조금씩 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실제 중국과 이슈를 떠나서라도 근데 관건은 단체 관광객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중국인들이 거의 한 700만, 800만까지 왔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근데 그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돈 쓰면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안 좋잖아요. 네네. 굉장한 우리나라 경제에도 훈풍을 줄 수 있는 굉장한 모멘텀인데 그렇죠. 그게 또 어려워질까 봐 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주가에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네. 우리나라 지수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한 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올해 뭐라고 했냐면 네. 대외 정책을 좀 변화한다라고 언급은 오.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우호적으로 좀 대하겠다. 역시나 네. 미국은 배척하네요. 네, 네네. 미국과는 지금 사실 좀 이제 이미 뭐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다 건넜기 때문에 네네.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약간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또 언급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본다면 물론 지금 분위기는 안 좋지만 네. 또 정상회담이 끝나면 또 약간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한번 좀 네네. 지켜보시고 또 중국이 정치와 경제 분리하겠다는 또 정책 전환 언급도 좀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고 네. 경제는 또 민간교류 할 건 하고 아. 이렇게 한다라는 또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지켜줄지는 우리가 네. 알 수는 없는데 이런 좀 그 올해 연초에 이런 얘기들은 있었으니까 그쵸. 한번 요거에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의 대외 정책 변화로 해서 좀 기대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우리나라를 좀 배제하는 해외 단체 여행 이 허용 국가 조금 풀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갖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K 식품은 업황부진 속에서도 해외 시장에서 성장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국내 기업 오리온도 중국 내 공장 증설을 좀 검토 중이라고 하죠. 이 중국발 리오프닝 수혜주는 보통 항공이나 화장품주들 좀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 식품주에 대한 매력은 어디에서 좀 찾아봐야 될까요? 사실 식품주는요, 그 한알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그래요? 네, 네. 그동안도 보면 이제 오리온이 네. 초코파이를 판매하고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중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맞네요. 해서 네네. 주가도 많이 갔는데 이거 먹는 거 가지고는 안 합니다. 중국이 뭐 이거 한국 거 먹지 마.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식료품주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식료품이나 그냥 거기 중국에 매장에 논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온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하게 영업도 했고 또 특히 이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예전에 그 BTS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당시 이제 BTS가 좀 네. 먹는 그 약간 영상들이 나오면서 네네네, 맞네요. 이제 그 네. 후로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확산도 많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슈랑은 좀 상관없이 혹시라도 중국 이슈 때문에 이게 좀 빠진다면 오히려 기회가 되겠고 다만 네네. 실적이나 이런 건 좋은데 주가가 사실 이런 걸 또 반영해서 그동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중국 이슈와는 좀 무관할 수 있는 업종이 음식료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 이슈로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이 식품,
식품주들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호조를 보인 중국의 GDP 또 소매 판매 지표들이 국내 증시에 좀 어떻게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이 조금 깔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현재 미국의 기술 제재라는 좀 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중국 관련 기업에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 수요가 안 좋으면 뭐 수요 기다리면 되겠지. 네. 이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좀 기다려 보자. 뭐 아니면 뭐 어차피 좋아지니까 이렇게 안 좋을 때 투자를 늘려보자.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 좀 복잡한 그 셈법이 들어가는 게 자꾸 정치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갈등이 있고 중국이 네. 마이크론 반도체 맞아요, 보안 맞아요. 조사하겠다. 네, 네. 근데 미국은 또 거기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한테 그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마라. 그렇죠. 또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우리나라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쵸. 잘못한 거 네, 없어요. 네. 그냥 어차피 중국에서 판매할 건 판매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규제들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아하. 결국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 반도체 쪽을 너무 걱정은 안 하는 게 반도체를 중국이 대체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 한국에 이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중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국이 장비를 또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체제가 없다는 측면에선 결국 중요한 건 정치 이슈는 좀 시간 지나면 좀 진정될 것 같고 하반기에 중국 제조업 경기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오히려 반도체라든가 또 중국이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리지만 네. 지난 3년간 계속 역성장했거든요. 네, 네.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좀 개선될 여진이 있으니까 반도체나 스마트폰 부품 등 이런 업종에 대해선 오히려 이렇게 좀 노이즈가 클 때 그럼 결국 주가는 좀 싸지거든요. 이럴 때 좀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조금 격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처럼 이 과연 좀 어떤 좀 이런 좀 방점을 찍을 수 있을지 이런 말씀들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로벌 웹툰 이 시장에 좀 도전장이라는 이런 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한국 웹툰이 이제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이 무서운 성장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애플과 아마존 같은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웹툰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웹툰 시장에 왜 이 등판을 조금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들의 매출액 규모를 생각하면 뭐 웹툰에서 얼마나 벌려고 이럴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왜 갑자기 참전을 하게 됐을까? 사실 여기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동안 하고 있던 맞아요. 사업들인데 네. 아마존이 이제 일본에서 또 지금 애플도 역시 이제 일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웹툰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참전한다라는 이제 그 선언을 좀 한 거죠. 네네. 근데 웹툰 시장 규모가 일단 6조 원이라서 뭐 그렇게 크다면 또 클 수도 있는데 또 생각보다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전망으로는 2030년에는 80조 원까지 커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는 먼 미래를 본다라면 어쨌든 장기 고성장은 좀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아마존, 애플이 지금 가장 큰 난제가 네. 성장이 점점 둔화됩니다. 아. 기존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네네. 기존 사업에서 그렇다고 옛날처럼 막 몇 배씩 성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점점 정체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애플도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차피 아마존, 애플도 콘텐츠 사업을 하니까 그쵸. 또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웹툰이란 플랫폼이 지금 고성장하는 건 분명하니까 네. 여기서 일단 좀 준비를 해서 한번 좀 대응을 해보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목적이 아닌가라고 아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성장세 둔화를 좀 보이고 아마존, 애플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이런 좀 국면에 조금 치닫으면서 이런 좀 과제로서 이 웹툰 시장에 조금 뛰어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웹툰 시장에서요, 한국이 현재 위상을 좀 떨칠 수 있었던 건 이 말씀해주신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 10년 가까이 웹툰의 글로벌화에 공을 들인 힘이 컸거든요. 근데 만약 애플과 아마존이 웹툰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확대해 간다면요, 이 네이버, 카카오 주가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북미 시장을 노린 것 같아요. 네. 북미 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실 이제 북미는 아직은 이제 웹툰 시장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뭐 망가라 그러죠, 일본에서는. 네. 근데 이 만화 시장이 엄청 큰데 그렇죠. 네. 이 준비된 표 보시면요. 와, 이 제작 리스트가 화려합니다. 네. 이렇게 좀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는데 네네. 카카오에 또 피코마 같은 경우 일본에서 또 1위 할 정도로 네네네. 엄청난 지금 플랫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네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여기 또 이 기업들 뛰어들면 또 경쟁이 맞아요.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게 웹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고 이미 이제 여기가 좀 성장이 둔화된다면 좀 진입자가 들어오면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지금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고 북미는 이제 성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애플과 아마존이 들어가면요,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보는 게 애플, 아마존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웹툰까지 이제 접근성이 높아지면 이미 1등을 달리고 있는 네이버 웹툰도 오히려 홍보 효과가 저는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지금 주가에서 뭐 이게 만약에 악재로 반영된다고 해도 이미 주가들이 많이 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악재로 볼 건 아니다. 네네. 그래서 당장의 단기적인 영향은 뭐 큰 건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선 그런 교두보 역할을 저는 애플과 아마존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애플과 아마존의 이런 조금 이 시도가 이제 뭐 저희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 입장에서는 하나의 미국 시장의 홍보 효과를 좀 톡톡히 네. 좀 누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미 빅테크 아무래도 좀 막대한 자금력과 좀 인프라로 무장해서 글로벌 웹툰 시장을 좀 공략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 대표 웹툰 관련주인 키다리 스튜디오도 아마존의 콘텐츠를 좀 공급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카우 입장에서는 이 미국에서 좀 홍보 효과가 좀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웹툰주들 상승 모멘텀으로 또 하나의 좀 시너지가 좀 일으킬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웹툰 요 뉴스가 나오면서 가장 큰 수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웹툰을 공급하는 회사들 있죠. 콘텐츠를 직접. 아까 뭐 키다리 스튜디오도 나왔지만 이런 회사들이 사실 수혜를 받겠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배터리 회사가 하나만 공급하다가 여러 개를 공급하니까 네. 주가가 많이 간 것처럼 그러니까 비슷한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고 특히 아마존의 플립툰 이 웹툰 서비스는 대부분 국내 작품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웹툰은 이제 한국이 강자다 보니까 이게 좀 효과를 좀 발휘해서 웹툰 이 공급을 좀 하는 업체들한테 좀 상당한 호재가 될 것 같고 네. 또 웹툰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웹툰의 그 지적 재산권 있잖아요. 만약에 웹툰이 이제 흥행을 성공을 하면 네네. 웹툰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 만들고 굿즈 맞네요. 만들고 이게 파생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노리고 이제 웹툰 시장이 또 뛰어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2차 수익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웹툰의 글로벌 흥행에 따른 IP화를 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바로 이제 웹툰을 또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우리가 애니메이션 업체라든가 웹툰 이제 콘텐츠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선 좀 여러분들이 경쟁력 분석은 한번 하셔가지고 계속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웹툰으로 진출을 했을 때 그 웹툰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뭐 영화나 굿즈로 이어지는 사업 다각화가 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주들 조금 지켜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수주 호황인 조선업입니다. 자, 이 오랜 기간 적자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던 게 조선주이긴 한데요. 올해는 조금 웃음꽃을 피울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나옵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주가에도 좀 반영되고 있을까요? 아, 그동안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쵸? 그동안은 너무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수주는 계속 느는데 주가 이제 뭐 자꾸 피크아웃 그리고 실적 진짜 좋나? 왜냐하면 몸이 이제 믿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제 너무나 실적들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적자나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졌어요, 사실은. 아하.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올해 1분기에 조선 5개사 합산 141억 흑자 전환은 예고는 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좀 한번 실적은 이제 조만간 발표하겠죠. 네.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지난 2년간 125%나 증가했는데
시가총액은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작년 기준으로 네네. 이 12%밖에 못 올랐어요. 오. 그러니까 수주 네. 잔고에 비해서는 주가가 못 오른 거죠. 아, 근데 맞네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 실적이. 네네. 근데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 또 작년에 일회성 비용들도 많이 좀 떨고 냈기 음. 때문에 올해는 좋은 좀 실적 나올 것 같아서 네. 일단 올해는 지금 4월 들어서는 좀 주가 흐름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도 이 조선주 이 흑자 전환 전망을 조금 점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시황 분석 기관인 이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약 이 70척의 LNG선 발주가 예상된다고 조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컨테이너에서도 수주 호황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 조선주들을 둘러싼 외부 요인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성장은 올해 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다음 조선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신조선가라고 수주할 때 이제 단가가 있잖아요. 배 한 척당. 아, 네네. 이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선가 꺾이면 보통 꺾이는데 지금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오. 계속 올라가는 거는 이제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고요. 그쵸. 뭐 네네. 모잠비크나 카타르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이 컨테이너선 교체를 좀 이제 하는 그 선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작년에 발주가 많았는데도 올해 들어와서도 컨테이너선을 많이 바꿔요. 네? 그러니까 신주 발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제 그 배도요 이산화탄소 배출 줄여야 되거든요. 뭐 네. 유해가스 같은 거. 근데 컨테이너선 한 번 운항하면 20년 이상 타잖아요. 근데 기왕 바꾸는 거 네. 어차피 규제 들어가니까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자. 음.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메탄올 선박. 메탄올을 연료로 한 선박인데 네네. 이 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조선사들이 이 배를 많이 지금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조선가가 좀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친환경에 대한 이제 규제, 이제 이런 규제책이 좀 계속해서 강조가 되면서 네.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어난 게 또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국내 조선 3사 희비가 조금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엔 적자를 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분들 어떤 기준으로 좀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지금 분명히 턴어라운드 할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게 그거죠. 재무 구조가 빚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하나그룹에 좀 인수가 되게 된다면 이제 그런 리스크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네. 약간 재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무 구조가 우수한 건 역시 현대중공업그룹이 오. 확실히 이제 재무가 네. 탄탄하니까 그쪽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비상장이지만 현대사무중공업은 벌써 연간 수주 목표치에 네. 지금 넉 달밖에 안 지났는데 195%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네. 넘기고 2배 간 거죠. 맞네요. 그래서 네네. 이미 수주를 잘하고 있어서 그 네.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아. 이런 이제 기업들이 또 PBR도 지금 한국조선해양 0.6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과도한 또 저평가 상황이니까 조선업종 중에서 좀 한번 주가를 좀 한번 관심을 갖는다면 네. 이 한국조선해양 쪽이 좀 낫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또 앞서 키워드 3가지 조금 다뤄주셨는데요. 그럼 앞서 이제 선정해주신 키워드에 염승한 이사님의 초기 본격 가동될 시간입니다. 5월 반드시 좀 주목해봐야 될 공략 업종과 또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증시가 오늘 굉장히 어렵죠. 오늘 뭐 갑자기 또 폭락장이 연출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내후외환이라는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신용잔고에다가 2차 전지에 대한 너무나 과열 현상, 이게 좀 꺾이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고, 네. 또 거기다 이제 밖으로는 또 한중 갈등,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마찰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이 또 겹치고 있고 또 미국은 또 금리 인상 한두 번 더 할 것 같고 약간 또 긴축 이슈 또 제기되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좀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린메이 해라 5월에 팔아라 맞네요. 증시 격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 뭐 4월 말부터 5월까지는 쉴 수는 있어요. 증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세를 보인다도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파는 조정은 아니고 사야 되는 조정이다. 그래서 좀 조정 받을 때 이렇게 항상 좀 저는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급등하는 날 흥분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급나가는 날 평소에 공부한 기업들이 있는데 싸게 거래된다면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나중에 그렇죠. 성과 좋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그게 어렵죠. 오늘 같은 날 팔고 싶고 네. 그러니까 좀 반대로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도 올해 좋을 것 같고 또 반도체에서 이제 시각 부품이라도 일하고 해서 3D 낸드가 이제 단수가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럴 때 많이 들어간 부품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런 이제 부품 회사들 보시면 좋겠고 스마트폰 부품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런 섹터도 저는 좀 하반기 보고 네. 특히 폴더블 폰 쪽 아.
괜찮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주에선 풍력주.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 보조금도 받게 되니까 네.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좀 한번 5월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